자, 그러면 이제 마리우스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장군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한 데에는 군사면에서 질적인 변화가 또한 작용되었다. 이 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마리우스죠. 그래서 자연농민의 몰락으로 종전의 시민군의 유지가 어렵게 됐고 노마군의 전력도 약화되었다. 그리하여 장군으로서 최초로 정치 무대에 등장한 것이 마리우스죠. 자, 마리우스는 무직자나 무산자의 기원병으로서 직업적 군대를 새로 편성한다는 군사기획을 단행했다. 즉 새로운 군대 직업군인은 무장을 공급받고 봉급을 받으며 그 다음에 16년간 복무를 마치면 보너스와 더불어 토지가 급여됐다. 일종의 연금이죠. 오늘날식으로 따지면. 자, 그리하여 유능한 장군 밑에서 복무하는 직업군인은 전리품으로 돌아오는 보상도 많고 노후 생활도 생활 안전의 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장군의 출성이 앞섰고 장군의 사병이나 다름없었다. 여기 이제 그 마리우스의 개혁의 결과죠. 그래서 장군의 사병이라는 것은 이 사병을 동원해 갖고 이제 삼두정치라는 어떤 정치 형태를 낳게 되죠. 자, 이렇게 변질된 군대를 배경으로 장군들은 로마 사회 내부에 갈등과 원론의 무력화를 이용하여 정치 무대에 등장하였던 것이다. 자, 마리우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마리우스는 작은 출신의 신이었으나 뭐 원론의 무능과 부패로 쉽게 진압되지 않았던 누미디아 왕 유그로타 반란. 이 누미디아라는 지역은 오늘 티니지 남부에 있는 그 국가인데 여기도 되게 유명한 기병대죠. 기병대. 누미디아 기병대. 그래서 이게 원래 저기 카르타고에 처음에 활동했다가 또 노마에 이제 활동했다가 일종 용병 집단이야. 네. 하여튼 반란을 진압을 함으로써 두각이 나타났고 그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북부 국경에 있는 게르만족들 진압 등등 해가지고 민중들의 인기와 지지를 받았다. 그 얼마 안 가서 중부 및 남부 이탈리아 동맹시로부터 전부터 요구했던 시민권 획득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걸 동맹시 전쟁 또는 이탈리아 동맹시 전쟁이라고 해요. 그때 내걸었던 구호가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독립을 하자 로마부터 이렇게 내걸었고 자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이제 동맹시들이 따로 국가 형성 기세를 보니까 로마는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진압을 하는데 성공했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 이때부터 이제 라틴족 외에도 이제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던 전 민족에게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로마가 레우 외환으로 이제 어려운 틈을 타서 흑해 포토스 왕이었던 미트단테스가 소아시아 쪽으로 그 세력을 뻗쳐 속주내의 로마인들 8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미트단테스 토벌의 임무를 받은 이때 슐라가 이제 등장하죠. 자 슐라였다. 그는 원래 명문가 출신으로 동맹시 전쟁 때 마리우스 참모로서 마리우스보다 더 공을 세운 바 있다. 자 별족파의 슐라는 원론의 반대로 제대병에 대한 토지 분배를 이루지 못했던 마리우스를 내세우려는 민중파를 먼저 수청하고 소아시아로 출발했다. 그가 없는 사이에 지방을 피신했던 마리우스가 다시 노마드와 7번째 집정관이 되어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수청했으나 한 달도 못 가서 사망했다. 자, 그래서 미트라단테스가 승리하여 막대한 배상금을 받고 노마에 들어온 술라는 마리우스가 더 무자비하게 반대파를 살해하고 그 재산을 몰수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이제 에키테스 계층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 슐라는 희생자의 노예를 해방시켜 만명의 친위를 만들고 그 다음 몰수한 재산을 추종자에게 분배를 한편 12,000명의 노병들에게 토지를 주어 정착시켰다. 그는 공화정의 정통을 깨뜨리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는 공화정의 정통을 깨뜨리고 정신 독재감을 취임했으며 평민회와 호민 간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원로원 위원수 600명 늘려 좌파상을 충당했다. 이 사람이 이제 로마 공화정에 파행을 했던 그 예를 들자면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술라가 죽은 후에 그 두각을 나타내는 게 폼페이오스예요. 이 사람도 이제 뭐냐면 별족파면서 명문가 출신이야. 근데 아까 언급했지만 폼페이오스는 명문가 출신으로 별족파지만 누구하고 접근하려고 했죠? 민중들에 접근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뭐 대놓고 이제 뭐냐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베르 반도에서 마오리스파인 세르토리우스가 슐라에게 대항한 독자적인 정부를 세우고 그 기세를 커진 것이 있어서 폼페이우스가 원론의 요청으로 이들을 진압을 했고요. 돌아오는 길에 또 스파르타쿠스의 장당을 토벌했고 이러면서 이름을 날리게 됐죠.
정복 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노예 수도 급격하게 증가되고 이를 바탕으로 나치풍림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으며 이들에게 노예 반란도 이제 빈번하게 됐죠. 그래서 노예 반란 쪽으로 쭉 잠깐 나가는데 자 그때 이제 시칠리아 지역에서 두 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난이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죠. 이때 이제 스파르타쿠스는 누가 이제 검투사들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남이탈리아 지역에 캄파니아 지역에 반란을 일으키고 많은 노예들이 이제 그 호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 톱을 맡은 것이 술라미트에서 정적의 몰수 재산을 끌고 모아서 대부호가 된 크라소스죠. 그래서 이 크라소스에 의해서 뭐냐면 그 진압을 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잔당을 누가 제거해 폼페우스가 제거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자 이렇게 두각된 폼페우스는 법정령 미달을 무조쓰고 그 크라우스 법정령 미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은 지금 몇 살부터 하죠? 40살부터 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 법에 그 뭐냐면 집정 간의 어떤 그 연령 제한이 있었나 봐요. 그 연령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데 이제 이걸 무조쓰고도 기원전 70년 크라우스가 집정관이 되어 술래 반동적인 국제의 원상을 하도시켰다. 그래서 이때 술래 반동적 국제 아까 이제 얘기했죠. 원론과 원론수 느리고 평민회와 부족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원래 그 로마의 정통을 무시했던 그런 것들을 원상 회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무력 로마의 내란 상태에 틈타서 해적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었다. 기원전 67년에 폼페이스는 단신의 일을 소탕하고 다음에 로마에 반항하고 있었던 미트레 단테스 공격에서 그를 결정적으로 결파하고 시리아 왕국을 만들어 정복해서 속주를 만들고요. 팔레스타인도 속국을 만들고 같은 해 오랫동안 로마에 굴직거렸던 미트레 단테스가 자살함으로써 동방에 완전히 로마에 굴복했다. 자 이때 이제 팔레스타인이 속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태인도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자 그래도 허거 공을 세우고 기국과 포피우스가 다른 뜻이 없음을 보이기 위해서 군대를 해산하고 제대병에 대한 토지 분배를 원론에게 요청했으나 원론이 설득 승인하지 않았다. 자 이때 이제 로마의 정통적 기juk 가문 출신 카이사르가 시해에 젖어있던 포피우스와 그의 동료 크라우스를 끌어들여 제2차 3주 정치를 했어요. 시해에 적었던 건 뭐냐면 그 앞에 그 폼페우스가 아내를 잃었어. 그래갖고 카이사르가 자기 딸 율리아를 폼페우스와 결혼을 시키죠.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했다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원전 이제 59년에 집정관이 되어 폼페우스의 노병에 대한 토지 분배를 실시했고 다음에 갈리아 총독 임명한 카이사 8년간 거쳐서 갈리아 정복을 했다. 원래 그 카이사는 폼페우스와 크라우스를 끼워가지고 중재자 역할로 부각이 됐던 거야. 원래는 이 사람도 일종의 듣보잡이에요. 갑툭튀야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별로 돈이 없고 근데 이 사람이 명문가 출신이고 이제 중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름대로 약간 이제 권력을 쥐어 잡은 다음에 곧바로 갈리아 정복을 하면서 거기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약탈을 하고. 그 당시에 전쟁은 일종의 돈벌이였어. 자, 하여튼 그래서 도중에 그럼 브레테니아로 이제 지금 영국에 건너가 나일강도 여러 번 건넜고 그다음 프랑스와 벨기에 확보하는 것을 만족하였다. 자, 그 당시 어려웠던 것은 카이사 정복 마지막에 베르킨 겐토이스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 예전에 만화로 또 프랑스에서 만화로 만들어졌고 이 사람이 이제 카이사 켈튼족을 구합해서 그 대반란 알레시아에서 격파되고 갈리아를 완전히 그의 수준으로 넘었다. 그래서 이 알레시아 전투가 상당히 유명해요. 이 전투가. 이게 왜냐면 켈튼족들이 그 뭐냐면 걔들 라틴족보다 키가 크고 등치도 커요. 그리고 1대1로 싸우면 상대가 안 돼. 그 노마군들이. 근데 이제 부족한 게 뭐겠어요? 조직력이죠. 조직력. 예. 그리고 전략 전술이 부족한데 분열돼 있어. 얘는 맨날 분열돼.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게토이스는 이들 통합을 해요. 그 부족들을 통합을 해서 단결시켜.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냐면 노마군 요새가 알렉시아 요새가 있어. 그래서 이 알렉시아 요새가 있는데 그 알렉시아를 이제 뭐냐면 공격을 해.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상당히 예민하게 됐는데 뭐냐면 이때 이제 그 알렉시아에 이제 성벽을 쌓고 누가 이제 베르키 그 게토리우스가 이제 성벽을 쌓고 알렉시아에 이제 성체를 쌓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군이 이걸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로마군이.
그래서 이제 포위하고 이제 있었는데 문제는 그 베네키 게토리스가 이제 포위됐다는 소문을 듣고 각 부족들이 또 노마군을 포위한 거야. 그러니까 노마군은 이제 포위당하니까 또 옆에다가 이제 또 성벽을 쌓아요. 그러니까 베네키 게토리스 안쪽을 포위하면서 또 이중으로 옆에 이제 뭐냐 또 칼텐족한테 이제 포위당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 안쪽으로 공격당하고 바깥쪽으로 공격당하고 그냥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알렉시아 전투에서 그 뭐냐면 카이샤르가 칼튼족이 격파시켜요. 그리고 베르킨 데토리우스가 그때 이제 뭐냐면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제 개선한군 한 다음에 처형당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베르킨 겐토리스는 비록 전쟁을 졌지만 이 뭐냐면 갈리아족을 통합시킨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민족의 영웅으로 취급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켈톤족 구합해서 이 대반란을 어디에서 격파했다고요? 알렉시아의 전투에서 격파했다. 외워두세요. 유명한 전투야. 예. 그래서 나올 수가 있어. 항상. 자, 하여튼 갈리아 정복은 카이사 개인에게 로마의 정권을 장악하는 큰 발판이었어요. 이때 계기로 해서 군사력과 돈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에 이제 큰 흔을 본다면 지중해 무대를 발전했던 그리스의 로마 문화를 비로소 유럽 내륙에 이식되어 깊은 뿌리를 내는 계기였다. 이때부터 이제 이 지역이 라틴화돼요. 라틴화. 제가 지금 뭐 프랑스인들 뭐 하면 갈리아족의 후손이잖아요. 솔직히 까놓고해서. 근데 프랑스 라틴족을 묶어내죠. 왜냐면 이 사람들 이제 민족적으로 그렇지 활동적으로 그렇지 못해도 이미 문화적으로 뭐야 라틴화 됐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나 카이샤르 장군은 보기 드문 타고난 인물이었으며 정치가 비상한 수원을 가졌다. 그는 갈리아 로 출발하기 전에 젊은 클로디우스에게 호민관을 단속시켜 로마의 동정을 살펴보게 했고, 그 다음에 이 클로디우스는 이제 일종의 내통자죠. 카이스의 처와 내통했던 소문이 있었으나 카이샤의 처는 혐의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 하여 카이샤는 처와 이혼하고 갈리아를 출발했다. 자기 부인은 뭐 줬나 보네요. 그 사람한테. 하여튼 이때 이제 클로디우스의 마음에 맞지 않는 키게다 소가토에서 로마에서 추방하고 클로디우스는 그 가나안 시민들에게 곡물로 무상 배급을 실시했다. 그는 그 수는 약 30만에 달했다고 한다. 그 다음에 로마사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은 근본적인 해결 대신에 정복사고 활동한 토지와 돈으로 제대병에 대한 토지 분배로서 자연농립을 부분적으로 다시 창출하는 한편 빈민에 대한 무상 배급과 각종 그 경기와 시업 등 무료 간담을 통해 빵과 서커스 있죠? 예전에 이제 했던 것을 정책 일단 해결해 봤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클로디우스가 있죠? 클로디우스. 예. 그래서 이제 클로디우스가 이제 카이샤르가 잠깐 나가 있는 동안 그의 정책을 대변해줬다. 실시해줬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56년 카이사르는 전쟁 도중이었지만 폼페이우스와 크라스투스가 만나 저마다 갈리아, 에스파냐, 시리아를 맡기고 하고 삼두 정치의 결속을 다짐했으나 얼마 안 돼서 율리아가 죽으니까 율리아는 누구의 부인이죠? 폼페이우스 부인이죠. 자기의 이제 뭐냐면 동생인가? 딸인가 하여튼 그렇게 죽고 그 다음에 크라우스가 임지 동방을 출전한 전사의 결과 삼두 정치는 깨지게 되죠. 그 결과 로마의 정치 정세와 질서는 크게 어지러지고 카이샤르의 강한 반감을 갖고 원론은 카이샤르의 인기 상승에 질투하던 폼페이우스를 단독 집정각으로 전략 없이 자리 앉혔죠. 왜냐면 이제 너무 카이샤르가 심히 커지니까 폼페이우스를 내세워서 뭐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원전 49년 원로는 카이샤르의 소환 명령을 내렸고 이에 몸은 멀리 갈리아에 있었으나 언제나 로마의 사정을 정통하고 있던 카이샤르는 그 당시 자기 병력을 이끌고 원래 병력을 이끌고 오면 안 돼요. 예, 원래 홀로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로마의 법에 보면 이 병력을 이끌고 지방군을 이끌고 이제 노비콘 강을 건너면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노비콘 강을 건너버렸죠. 그때 이제 유명했던 카이샤르가 이제 한마디 주사위를 던졌다. 한마디 함께 그 다음에 정예병력을 이끌고 로마를 진격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폼페이우스와 원론 위원들은 이제 병력이 일단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로 도망가죠. 그리고 이제 카이샤는 이탈리아 쉽게 안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 건너간 폼페이우스를 격파하게 돼요. 제가 이게 무슨 전투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때 폼페이우스하고 그 당시 카이시하고 싸우게 돼요. 근데, 세력이 막상막하였고, 심지어는 그 폼페이우스 병력이 좀 많았어요. 예, 그리스, 그 당시 카이시의 병력이 좀 적었고요. 근데 카이시의 병력은 8년 동안 누구와 싸우다 본 거야? 갈리아족과 싸우던 정예병들이고, 노병이지만 이제 뭐냐면, 일종의 훈련된 병사들이고, 요게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폼페이우스 병력들은 좀 급하게 모았던 병력들, 좀 젊은 병사들이 많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짬밥이 안 되는 부대들이지. 기병도 많았지만 그 카이시아드의 기병도 깨지게 되면서 이제 하는데 전투 와중에 크게 피해는 상축이 입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전쟁 가중에 그냥 항복을 하면 그냥 받아줬어. 그리고 카이시아가 굳이 그 폼페이우스 군대 죽이지 않았어. 왜? 얘네 포도자문 다 자기 세력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폼페이우스가 도망가서 이집트 이제 여왕한테 클레오파트와 갔더니 거기에 이제 클레오파트가 얘 목을 잘랐죠. 갖다 바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폼페이우스가 이 사람이 좀 전쟁에 오랫동안 손을 놓다 보니까 예전에는 하야했잖아. 해군도 뭐 하고 어쩌고 정보. 근데 누구야 시저의 딸인가 율리아하고 너무 노란한 거야. 그래서 나이가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젊은 아내들 이제 얻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거의 완전 여자 때문에 왔다 갔다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막상 해보니까 이게 감을 잃으니까 전쟁을 잘 못한 거. 그래서 패한 것도 있대요. 예. 그리고 나중에 폼페이우스도 있지만 뒤에 안토니우스도 여자 때문에 완전 망쳤죠.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집트 여왕 아까 전에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만나서 이제 케사리아는 아들까지 얻게 되고요. 클레오파트 반대 사역을 진압한 후에 카이사르는 이제 클레오파트를 왕에 앉혀놓고 다시 돌아와서 아프리카의 원로원 장단을 무찔고 그 다음에 에스파니아의 폼페이우스 잔존세를 토벌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이제 독재 정치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책들 이제 쭉 나왔는데 카이사르 순례와 달리 정적이나 반대 세력에 대해서 간대했고 불필요한 피를 흐르지 않았다. 그는 특권과 무능과 부정을 증오했으며 사회개혁의 구상을 했으나 이는 실천하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독재권을 장악한 후에 로마의 재건과 개혁을 착수했다. 일단 업적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사병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노병을 정착시키고 그 노고를 보답하겠고요. 시민들에게 푸짐한 연회와 구경거리를 제공해서 한심을 샀다. 이건 뭐예요? 빵과 서커스를 이제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꺼졌네. 자, 그 다음에 신정과 각종 공공건물을 건조하고 부채를 삭감하면서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했고 징세제도의 개선에 공정을 기하도록 했고 대신 간의 자격을 종전 달력에 불필요한 자격으로 종전의 달력에 불비한 점을 시정해서 새로운 달력 율리우스력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공물 무상 배급을 하고 등등.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카르타고 코린도의 해외 식민지를 건설해서 그 당시 가난한 시민들 이주하고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의 갈리아와 시칠리아의 라틴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여러 정책들을 했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한 두세 가지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두세 가지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율리우스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공화제 현토만 안고 이제 생명을 살렸으며 소생한 가망도 이제 시박하였으나 이에 미련을 갖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브루투스죠. 브루투스는 그래서 이제 이에 카이시우스의 비롯한 원한이나 이해관계로 카이시아를 미워했던 자들이 결탁하여 그 당시 기원전 43년 3월에 원로원에서 단검으로 카이시아를 암살했죠. 그래서 이제 공화정의 부흥자로서 시민자 한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브루투스는 기대에 벗어나게 했다. 기대에 빗나갔다. 그렇지만 이제 이때 사회에 보면 서로 이제 일장 연설해요. 브루투스, 안토니우스 막 와가지고 연장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처음에 브루투스 지지한 것 같지만 이 안토니우스가 유명한 추도 연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유명한 추도 연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게 추도 연술, 안토니우스가 추도 연술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셰익스피어가 지원했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시저가,
뭘 제공한 시제 유언장을 공포했는데 거기에 시민 각자의 상당한 액수의 유사한 분배를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저가 그 유언장을 뜨니까 민중도 이제 열받은 거야. 아, 이렇게 착하신 그 정치 지도자들 죽였구나. 당연히 누굴 남세? 당연히 그 브루투스를 비롯한 공화파들을 공격하려고 했죠. 자, 하여튼 기원전 43년에 안토니우스와 카이사의 핏줄기로서 그 유산의 대부분 상속받은 옥타비아누스가 그 당시 또 레피두스와 더불어 제2차 3대 정치를 하게 돼요. 자, 그 결과 카이사 때 900명 늘었던 원로인원은 300명과 에퀴투스 2000명 목숨을 잃고 원로인 중에 300명과 그다음 에퀴투스 2000명을 목숨을 잃고 철학자에서 깊이 정치에 관여했던 키게로 당시 이번의 난에 변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내에 있었던 공화파 잔류 세력들을 쳐낸 거야. 그 당시 브루투스와 그 일당들은 어디 도망갔냐면 저쪽이 그리스 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쫓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안토니우스 옥타비우스가 이제 병력을 이끌고 암살자들은 이제 공화파들, 브루투스 일당들을 추적하려고 이제 갔어. 그래서 이제 그때 브루투스와 그 당시 카시우스가 해가지고 병력을 입고 이제 싸웠어요. 그게 그 유명한 필로피 전투가 있어요. 필로피 전투. 그래서 이제 공화파하고 그다음 안토니우스 옥타비우스가 이제 싸우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이 전투에서 일어나요. 필로피 전투에서. 그래서 대개분의 병력을 이제 이렇게 나눴죠. 그 당시 이제 안토니우스 병력하고 그다음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아그리파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 아그리파가 이제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공화파들 병력은 이제 카시우스는 이건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장군 출신이에요. 좀 나이도 많고 백정 노장이야. 그 다음에 브루투스인데 이 브루투스는 약간 이제 나이도 어리고 또 그 당시에 전투 경력도 전혀 없어요. 하여튼 두 개 병력이 이제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싸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안토니우스하고 이제 카시우스가 싸우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하고 브루투스가 싸워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거꾸로다. 이게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렇게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안토니우스 브루투스 싸우는데 오히려 브루투스가 의외로 이겨 안토니우스들 전쟁에서 그런데 옥타비아누스 싸웠던 카시우스가 그 뭐냐면 전쟁에 지기 시작하거든요. 얘는 이기고 거꾸로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거의 이제 막 할 때 소식이 들어가 브루투스가 이기고 있다. 그러면 힘을 내 가지고 그냥 협력해 갖고 같이 싸워야 될 거냐. 근데 카시우스가 하는 말이 브루투스 승리는 너에게 가졌다면서 자살을 해요 갑자기. 자기가 이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스테리야.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그 브루투스가 황당하지. 그리고 이제 카시우스가 이끌었던 병력은 이제 해체되고 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안토니우스, 옥타비우스 두 개의 병력부터 이제 양국에 헛공을 박았고 브루투스도 죽게 돼요. 예.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은 브루투스가 아니라 카시우스예요. 예. 브루투스는 싸우다 죽었고. 자, 그래갖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공동의 정이었던 그 공화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때마침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상처한 걸 기회로 가부로 남았던 옥타비아누스 누이였던 그 옥타비아누를 후처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3대 정치에 이제 굳어진 거 보이는데 문제는 옥타비아하고 안토니우스가 이게 이제 결혼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그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원정을 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누구하고 이제 눈을 맞추고 있었냐면 클레오파트라고 같이 눈을 맞추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동생을 옥타비아를 그 뭐냐면 내주겠다 하니까 이제 안토니우스가 좋다 하면서 결혼한 거야. 잠깐 갔어요.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가 장문에 이제 편지를 막 쓰면서 하니까 또 넘어갔죠. 그래놓고는 옥타비안을 버리고 온 거야.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고 그 전에 전처가 있었거든. 안토니우스 전처가. 그 사람도 좀 기가 쌌어.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이제 클레오파트가 놀아나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만약에 안 오면 내가 반란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안 오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결국 진압돼서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옥타비아누가 그 안토니우스 또 부인이 되고 또 옥타비아누가 또 이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옥타비아누스 입장부터는 이제 기가 막힌 거지. 이게
그 저쪽 이집트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조국을 벌였다.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이제 그 시리아 원정이나 저쪽 이라크 원정하고 이 땅을 이집트에 갖다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로마 시민들하고 또. 자, 하여튼 그 당시 네피두스가 이제 먼저 타락한 다음에 그 당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제국을 나누어 옥타비아누스 서방을, 안토니우스는 동방을 지배함으로써 두 사람의 대립이 점차 격화되었다. 자, 그 동방을 지배했던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매혹당해서 이집트에 주저앉고 로마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옥타비아누스 이를 이용해서 로마 시민과 서방을 결속시켜 그 힘을 가다듬었다. 그래서 기원전 31년에 드디어 두 사람이 악티오메전에서 싸웠죠. 그 기초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자결하고 클레오파트라 역시 뒤를 따랐다. 이제 자결하고 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뭐냐면 이제 잡히게 되죠. 잡히려고 하죠. 근데 클레오파트는 예전에 안토니우스와 시조처럼 그 뭐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선택할 줄 알았어. 근데 선택을 안 했거든. 근데 왜 결정적으로 옥타비아누스는 그 코가 큰 여자들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래요. 네,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클레오파트라가 좀 한치가 좀 낮았으면 역사가 바뀔 거라고. 결국에는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코가 낮은 여자를 좋아했나 봐. 예. 그래도 성적 매력이 없다 생각하니까 이제 얘네가 어차피 끌려가니 죽니 하니 치욕을 다니 죽니 그냥 죽자 해가지고 또 독뱀을 그 독뱀인가 물려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포툴로 왕가가 이제 단절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옥타비아누스의 개인 재산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집트는 이제 파라오가 모든 토지를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그 당시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죠. 그래서 이집트 곡창지를 이제 얻게 돼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부터 황제 정치의 재정 시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재정 과정 볼게요. 옥타비아누스. 자, 재정과 관련돼서 한번 다시 이제 강의 교재를 보고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로마의 재정 황제가 통치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데 크게 두 시기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원수정과 요 시기가 원수정이죠. 예, 이 군인 황제 시대는 이제 가두기 시대고 그 다음에 디오클라티스부터 전제군주제 도미네라는 시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기를 보통 원수정 프리케스 시대라고 하죠. 그 프리케스 시대는 로마의 정통, 재정, 그러니까 겉으로는 로마의 공화적 형태지만 실제 운영은 재정이고요. 근데 이제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뭐야? 도미네, 그러니까 동방식 전제군주제를 받아들여요. 그때부터 이제 공화적 틀을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동방식 전제군주제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옥타비아누스 보죠. 옥타비아누스는 12년하고 그 17년인가 18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누나의 손자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시저가 죽을 때 그리스에 유학 갔었고 이 당시 이제 자신의 계승자를 지적했던 사람이죠. 예송에 불과했지만 그 사람의 이제 능력은 군사적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원수정을 보죠. 이 사람이 이제 악티오메전이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될 수도 있었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자기의 그 양아버지가 왜 죽었어, 시저가. 이 사람이 자신이 직접 황제가 되려는 걸 너무 티를 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반대파들 결집을 불리켜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신중했어. 그래도 원료인들이 이제 당신 황제가 되려고 이제, 뭐냐면, 소원도 하고, 막 예언도 하면서 이제 당신이 어차피 황제니까 황제가 되게 하라고 하니까 거절했어. 나는 황제가 아니다. 황제가 하지 말고 나는 뭐라고 해야냐면 제1의 시민이다. 이렇게 해요. 이걸 이제 프리케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종전의 어떤 그 뭐냐면 공화전 시대 그대로 유지해요. 그렇지만 그 중요한 간직들은 다 독점했어. 그래서 뭐 집정관, 호민관, 재무관 다 독점하고 당신이 미네들 이제 원료원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원료원 알아서 하겠어요? 실권은 그 사람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료원에서 이제 알아서 기어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어진 칭호가 뭐냐면 갖다 바친 칭호가 아우쿠스투스예요. 존호나 자.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후부터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원래는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주어진 칭호지만 후에는 이제 뭐예요? 일종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가 돼서 황제의 의미가 되는 거죠. 황제. 예. 그래서 역대 황제 중에 친구가 아우구스투스가 있고요. 또 황제의 의미 중에 하나로 뭐냐면 임페라투르라는 친구가 있어요. 원래 임페라투르는 그 개성 장군들에게 보여준 칭호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뭐냐 장군이 독점하면서 이게 황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있고 뭐 시저라는 말도 황제라는 의미를 쓰죠. 시저는 원래 한 그 인물이지만 그 시저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왕을 황제라는 의미를 쓰게 되고 이게 뭐 짜르라든지 카이저라는 의미로 변형이 되잖아요. 자, 하여튼 이 원료는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카이저의 독재적 지배가 실패한 걸 변호 삼아서 공화정체제 예전에 시험은 내놨죠. 공화정체제를 거쳐 유지하면서 군대 명령권을 비롯한 집정과 호민간의 집권을 가지면서 단독 지배를 합법화시켰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뭐냐면 집중시켰다. 자, 그러면 이 원수정이라는 것은 이게 원수정은 권력의 원천이 어딜까요? 국민? 국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수정 원천이 뭐야? 이 사람 군대. 그래서 원수정 군대를 지배함으로써 원수정이 뭐냐 권력 구조가 형성되죠. 그럼 군대는 뭘로 유지되는 거죠? 재정으로 유지해요. 네, 재정. 그래서 그 그러니까 원수정을 유지하고 황제 지배 체제를 유지하려면 항상 뭐가 있어요? 군대와 재정 개혁을 같이 해야 돼. 그 초속을 기반을 이뤘던 사람이 그 아까 지금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군제 개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속주 통치를 개선하면서 재정도 이제 먼저 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군제 개혁부터 볼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일단 군대 통솔권을 누구한테 집중하냐면 황제에게 집중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예전에는 공화정 말기 때는 군대를 누가 장악했어요? 삼두 정치 같은 그 군인 정치가들이 장악했죠. 그러니까 공병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사병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 정치가들이 와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 황제에게 충성하는 공병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종전의 군대 조직이 어떻게 돼요? 개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마리우스의 이제 지원명제, 그러니까 뭐냐면 상비군제를 개선하면서도 그 군대 그 군사 자금을 이제 그 장악해서 항실 재정을 투입해서 사전에 항실 재정이요. 그 개인 재선이죠. 그래서 직접 장악을 해요. 그래서 군대를 장악을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사병화된 군대를 이제 황제권 밑으로 통합을 시킴으로써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군대 개혁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군대를 세 개로 나눠요. 친위대 뭐냐면 황제 신변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고 한 10,000명 정도 구성이 돼 있어요.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야전군대인데 뭐냐면 야전군대는 병경에 배치된 군대들이야. 그러니까 노마가 팽창되면서 그 병경에 배치된 부대도 있어요. 그 노마인도 구성된 야전부대. 대개 보면 이제 뭘로 이제 구성되어 있냐면 중장 보병층 있죠. 대개 노마의 주력은 중장 보병이잖아요. 그 다음에 야전군대 옆에 보조군을 뒀어. 보조군 이민족들이 이제 구성돼. 보조군들은 야전군이 이제 중장 보병이면 보조군들은 주로 이제 거기에 지원해주는 부대야. 예를 들어갖고 뭐 궁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창병, 그 다음에 기마병 이런 분들이 보조군이에요. 그래서 야전군을 지휘했는데 주로 속주민으로 구성됐다. 근데 초창기 때 야전군대들은 이탈리아인들로 구성돼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속주 출신으로 이제 채워져 나가. 왜 그러냐면 이 야전군대들은 한 곳에 딱 머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그 이탈리아 건너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건너오지 못하고 이제 계속 눌려 살다 보니까 주로 여자는 누굴 얻겠어요? 그 지역에 현지민들의 여자들 건너가겠죠. 그럼 자식들이 또 군역을 세습돼. 그러면 이게 5대, 6대, 7대까지 쭉 가면 실제로 이 야전군대가 뭐가 되는 거야? 속주 출신으로 구성이 돼버린 거야, 나중에. 거기다가 또 게르만족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군대 내에서, 이 속주 출신들로 이제 이탈리아인들이 아니라 이제 속주 출신이 구성이 됐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조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 후에 노마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속주민들 일부가 노마 시민권을 받고 노마 시민이 돼요. 노마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군인왕제 이전까지는 잘 돌아갔어. 근데 문제는 군인왕제 전후로 해갖고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이탈리아인들이 군대 가기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속주민도 채워놓고 심지어는 게르만족들로 채워놔. 그러면서 게르만족들 대거 뭐가 들어온 거죠? 로마 군대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뭐 나중에 친위대나 야전군대나 보조군 다 뭐야? 그냥 게르만족들 수성이야. 나중에 게르만족 쳐들어올 때 맞아서 싸웠던 야전부대 또한 게르만족들 구성됐고 결국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뭐야? 멸망당하잖아요. 예. 자, 일단 결과를 보면 농촌 중상층의 지지를 확보했다. 그때까지 형식부터 나왔던 이탈리아 자유농민 병역의무를 법제로 폐기했고, 그래서 이제 중상층의 지지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군대의 물질적 보상을 위해서 충성 확보해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재정을 이제 확보하려고 했고, 재정을 확보할 필요성에 군인 군구를 이제 실시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초기에는 이탈리아 출신자들도 군단병을 이제 구성했지만, 후기에 들어가서 군단병들이 이동 대신 상시 주둔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뭘로 구성이 됐다? 속주 출신으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탈리아 그 군인들, 로마 군단들이 주둔하는 곳이 곧 그 당시 지금 로마의 대도시도 있죠. 되게 그 로마의 대도시들이 그때 그 원래 로마 군들이 주둔했던 군사 도시들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친위대들은 이탈리아 중심으로 구성했지만 이것도 점점 게르마화됐다. 속주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속주 통치인데 이 속주 통치는 뭐하고 계승되어 있냐면 연결되어 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 이제 재정하고 관련돼 있어. 재정하고. 자, 속주를 원료원가 이제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보통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가까운 지역 있잖아요. 이탈리아 반도에서 가까운 지역들은 주로 누가 통치하냐면 원료원이 통치하고 좀 이탈리아 반도 먼 지역, 특히 이제 위험한 지역, 그 로마, 그 이집트라든지 뭐 저쪽 중동 지역 이런 지역은 황제가 이제 직접 통치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속주 통치 방법은 총독 파견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행정은 속주 출신이 담당하고 속주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그런 모방한 도시들 곳곳에 건설해. 그래서 그 당시 속주민들에게 일종의 로마식의 어떤 생활 패턴, 그 다음에 로마식 혜택을 줘요. 그래서 이들을 로마시켜. 물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들의 이제, 어떤 충성을 얻는 그런 방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속주에서 원료원의 이제 잠깐만요. 네. 원료원의 이제 직접 통치하는 곳과, 그 다음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곳에서 이제, 재정을 나누게 되는데, 자, 원료원이 직접 통치하는 곳은 국가재정이에요. 일종의 공공재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스쿠스 해갖고, 황제가 이제 직접, 통치하는 곳은 뭐예요? 황실재정에 속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이집트죠. 근데, 원료원에 속한 재정, 공공재정보다는 황실에 속한 피스쿠스라는, 국가재정, 황실재정이 더 커, 규모가. 그래서 그 당시 그 황실 재정을 이용해서 그 당시 자기 개인 재산이잖아요. 물론 다 갖는 건 아니고 그중에 공무원도 고용하고 그 다음에 군인도 고용하고 그 시민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줘갖고 지지를 끌고 그런데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리고 이제 재정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징세 청보 제도를 개선해요. 예전에 징세 청보업자들이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이제 강화시키는데 이게 더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아예 나중에는 징세 청구 제도를 폐지시켜. 그래서 이제 관리 줘서 직접 걷게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정확한 인구 조사, 재산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민들에게 부과된 게 뭐냐면 판매세와 상속세요. 예. 그래서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노예 해방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로마 시민권들에게 이제 부과돼요. 그래서 또 그 당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면 지금처럼 독신 남녀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 장려채, 출산 장려채를 이제 해서 결혼을 강제시키고 뭐 그렇게 결혼하면 세금 막 뒤집다 붓고 막 그렇게 이제 했어요. 예. 자, 그래갖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재정 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 군인들의 어떤 월급도 주고 그리고 자신의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역대 황제들은 그 황제들은 항상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무슨 개혁을 하게 되냐면 재정을 장악하려고. 그래서 재정 수입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칼라칼라 황제가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시민들이 거둘 수 있는 그 당시 상속세라든지 노예 해방세 이런 것들을
모든 시민 특수민들에게 부과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군대를 또 장악하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또 외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그 로마의 국경선을 어디로 정했냐면, 다뉴브강과 엘베강을 로마 경계선에 설정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엘베강 쪽에 이제 그것을 이제 하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이제 진출하려고 했는데, 이 엘베강 쪽에서는 누가 살고 있었냐? 게르만족들이 살고 있어요. 오늘 독일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들을 해가지고 이게 거기 했는데, 이때 이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 아르미니우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아르미니우스가 이제 있었는데, 이 아르미니우스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아르미니우스가 그 로마군의 이제 숙주병이었어요. 보조군이었죠. 근데 이제 그 바로스라는 사람이 거기 총사령관이었거든요. 근데 바로스가 되게 무능했어. 그래서 모든 것을 아르미니우스한테 맡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르미니우스가 거짓말 친 거지. 걔한테 지금 적군이 반란을 일으켰다. 게르만 부족들이. 그래서 우리가 쳐야 된다. 그러냐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먼저 따라오시라. 공군을 끌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로스가 그 아르미니우스 말 듣고 공군을 이끌고 어느 숲을 지내면 토이토 프루쿠 섬 전투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토이토 프루쿠 숲을 지나가게 되는 숲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있고 나무가 막 있어. 길이 하나 있고. 근데 이 길에 이제 로마군이 통과하는 거야. 근데 미리 아르미니우스가 얘네들 보조군 출신이었잖아. 기병이니 뭐 창병이니 군병이 있잖아. 다 이게 뭐냐면 참월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숨어 있다가 얘네들 통과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바로스가 멍청한 게 일단 숲을 통과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죠? 헛곡을 받을 수 있죠. 야습을, 기습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숲을 통과하기 전에 부대를 나눠서 통과시켜야 돼. 일단 한 부대를 이제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를 막고 그 다음에 뒷부대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나머지 부대를 철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부대가 철수시키고 그래서 세 개 부대를 좀 나눠서 앞뒤로 막고 통과시키고 그 부대가 또 통과시키고 그럼 헛곡을 받으면 기습을 받으면 양쪽에 이제 부대가 와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멍청하게 모든 군대를 여기 통과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틈을 노리고 뭐냐면 그 보조군들 공격을 해온 거야. 그 아르미니우스 군대가. 그러니까 이제 몰살당한 거지. 세계 군대가 한 3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개 군대는 10,000명이니까. 근데 요 전투에서 이제 로마군이 뭐냐면 제대로 전투를 못했던 게 뭐냐면 로마군의 그 방식이 뭐예요? 밀집 대응이죠. 근데 숲에서 밀집 대응을 펼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종의 유격전이잖아. 살림전이고 유격전을 잘하는 애들은 뭐야? 게르만족들이지. 거기에 지형지물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패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토이토 프루쿠스 전투예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로마의 세 개의 군단을 정벌해요. 자, 그 소식을 들은 그 당시 옥타비아누스가 얼마나 열받겠어. 그래서 바로스야 바로스 하면서 욕하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군대를 파견해요. 그래갖고 정벌을 해. 그래서 아까처럼 말했던 토이토 프루쿠 숲을 지날 때도 어떤 식으로 한 번에 통과시킨 게 아니라 부대를 3개 나눠서 앞뒤로 막고 하나하나 통과시켜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이 전투로 이제 엘베강까지 못 들어가. 게르만족. 그래서 좀 아래쪽인 어디에서 국경이 정해면 나일강에서 다뉴브강까지 국경선이 정착이 돼요. 그래서 다뉴브강과 엘베강에서 한 발 물러나서 나일강에서 그 당시 그 다뉴브강까지 해가지고 국경선이 정해진다. 그 북쪽은 누가 사는 거죠? 게르만족들이 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면 문화는 각자 읽어보시고, 의의는 전반적인 형상 유지체제적 국내에 안정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가 되죠. 그래서 로마의 힘을 통해서, 지금 통화체제가 유지가 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클라우디우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누구의 아버지냐면 네로의 아버지죠. 근데 네로의 그 엄마한테 죽었죠. 요번에 그 끔찍한 여자처럼 이렇게 독살로 해서 죽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네로는 이제 복권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은 복권 없고 다만
그 당시 그 로마왕 대하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 대학살냈어요.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는데, 물론 기독교 대규모 탄압은 그 뒤에 디오클라티우스 황제 때 더 탄압을 받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 탈출할 때 예수가 갑자기 로마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전설인데,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련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참여를 하면서 뭐냐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가 되죠, 로마에.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킴 베디스라는 그 소설의 소재가 되는데, 그때 로마에서 이때 베드로가 죽었기 때문에 로마가 일종의 뭐가 성지가 되는 거야. 예, 성지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뭐 플라비우스주가 있고 뭐 쭉 있다가 뒤에 넘어가서 오연제를 보죠. 자, 오연제는 이제 그 안토니우스주라고 해요. 안토니우스주. 왜냐면 거기 이제 이 오연제 그 성이 황제의 성이 5명 안토니우스예요. 이 오연제 특징은 오늘 세습이 아니라 어떤 거죠? 성향이죠. 네.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뛰어난 애들 똘만똘만한 그 부하장수들을 자기 양아다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안토니우스라는 성을 부여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황제로 이제 해서 이런 식으로 세습제가 아니라 일종의 성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왕이 됐던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그 마르쿠스 아우니우스가 이제 그걸 망쳐놓죠. 이 오연제는 네르바, 트라누스, 하디아누스, 안토니우스, 마르쿠스, 아우니우스 5명의 황제인데 그 중에 기억할 황제가 3명 있어요. 티라누스 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때 이제 영토가 확장돼. 네, 영토가. 그러니까 로마가 최대 영토가 확장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직접 이제 원래 다뉴브강이 이제 국경선이었는데 다뉴브 강 옆에 그 다키아라는 지역이 있어. 이 다키아 지역을 이제 속주로 만들고 아프리카 누미디아는 지역을 또 점령을 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누미디아와 그다음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이런 나라들 로마를 속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최대 로마 영토를 확대했다. 그 티라누스 때. 근데 문제는 이 티라누스 때 로마 확장까지 좋은데 문제는 정복하려면 그 영토를 확장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일단 그 약탈하면 그냥 약탈하고 그냥 물러나면 되잖아. 근데 그 지역을 정복하려면 일단 로마민들을 이주시켜야죠. 그러면 또 로마 군대를 이주시켜야죠. 그럼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드리아누스 때는 이제 뭐냐면 종전의 영토를 일부 떼어주고 그냥 독립시켜버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영토들을 이제 보호만 하자. 그래서 팽창 정책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방어 위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갖고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포기하고 아르메니아 보호국을 승격시키고 그리고 나서 방어를 하려면 저것부터 침입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곳곳에 장성을 만들어.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브리타니아에 하드리아누스 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장성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있죠? 잉글랜드 있는 이렇게 스코틀랜드 켈튼족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잉글랜드 여기 있으면 여기 하드리아 장성을 만들었죠. 그리고 곳곳에 또 하드리아 장성을 또 만들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토목 사업을 통해서 장성을 많이 만드는 게 또 이유도 있어요. 군인들은 그냥 가만히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 딴 생각하죠? 딴 생각 못하기 위해서는 뭐야? 어떻게 일을 시켜야 돼. 그 장성공사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그 팽창 정책을 포기하고 방어 위주 정책으로 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누구냐면 여기 잠깐 없지만 안토니우스 피우스라는 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르쿠스 아우니우스 황제가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스토아파 천황제 출신 철학자면서 황제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게르만 침입을 막는 과정에서 전사하고 그때 이제 누구한테 이제 세습을 시키냐면 코모도스에게 세습시켜. 멍청한 거지. 자기 아들이 되게 멍청한데 이 코모도스가 뭐 되게 무능하고 잔인하고 평상시에 이 사람이 주색과 이제 뭐냐면 검투기에 빠지고 일종 연상군과 비슷한 사람인데 결국에는 측근에 의해서 살해되네. 네. 연상과 비슷해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앞에 오연제가 해놨던 그 업적들 이 한 사람이 말아먹는 거야. 코모도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코모도스가 죽은 후에 한동 혼란기에 있다가 시리아 계통의 세베스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베스, 뭐 칼라, 아라가바 이런 사람들인데 요게 이제 세베스주는 이제 군대에 이전 심해되면서 군대에 의한 왕위가 폐지되고
군대에 의해서 왕위가 계속 교체가 되고, 그때 좀 눈여볼 사람이 이 카라칼라 황제죠. 아까 전에 로마 시민권을 모든 자유민에게 부여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로마 시민들이 걷는 상속세와 노예방세를 징수했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로마 및 이탈리아 특권적 지위가 사라지고 속주와 구별이 없어졌다. 이때 법도 이제 시민법과 만민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민법은 로마 시민들에게 이제 했던 적용하는 법이고, 만민법은 로마 시민권 외의 사람들에게 적용된 법이 만민법이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통합됐을까요? 만민법 통합됐어요? 시민법 통합됐어요? 보호표현성이 큰 시민법이 만민법 통합이 돼요. 예.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군인항제 시대가 있었죠? 이 군인항제 시대 때는 작각 50년간 26명의 항제가 즉위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고, 게르만족이니 뭐 사사족 페르시아 있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과정에서 군대 변화도 일어나서 속주민들이 대거 있고 해서 이제 뭐죠? 용병화된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군인들은 없어지고, 이탈리아는 없어지고, 대부분 속주민으로 채워나고, 특히 게르만족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게르만족은 원래는 개인 단위로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아예 부족 단위로 와요. 그래서 아예 계약 맞고 들어와.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노마되지 않고 집단으로 오니까 노마되기 힘들겠죠. 그 중에 일부가 게르만족으로 다시 가요.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이제 군에서 배웠던 전략 전술, 무기 제조 이런 것들 누구한테 전파하죠? 게르만족들이 전파하죠.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디오카티우스 황제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양사 개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쭉 서양사 개론을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재정의 구조 볼게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 자, 아까 이제 카이샤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화정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교묘하게 새로운 정치체를 구축해 갔는데, 그래서 이걸 학술적으로 뭐라고 한다? 프리케스, 원소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을 제1의 시민이라고 한다. 프리케스라고 칭호를 얻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칭호도 받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보면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평화와 질서를 회복했다는 이유로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비상대권을 원료원에 반환했다. 이거 실제로 뭐냐? 쇼예요. 정치쇼. 네, 실컷 다 가지고 있어요. 뻔한이지만 그 당시 이제 원료원은 그에게 군대 지휘권을 포함한 속주의 관리 및 통제권을 새로 부여하고, 아까 이제 아울러 조모한다는 뜻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항제라는 칭호를 바치려고 했는데 하도 거부하니까 그냥 아우구스투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은 김정은 비슷해. 말이 공화국이지 실제 뭐예요? 재정이잖아요. 예. 자, 그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죠. 자, 이로부터 이제 로마의 재정이 시작되었으며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예전에 이 옥타비우스하고 아우구스투스 무슨 이름을 쓸 거냐 가지고 막 논쟁이 있었어. 둘이 맞아요. 그거 왜 논쟁하는지 모르겠어. 예, 옥타비우스도 써도 되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써도 돼요. 예. 자, 하여튼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31년부터 집정관을 임명되고 있었으나 기원전 23년에 그 대신 평민으로부터 선출된 호민관 제도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집정관과 뭐 호민관 다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형식적으로는 아우구스는 대내적으로 속주에 대한 통제권과 대내적 호민관의 권한, 프리케스 권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항제의 권한을 누렸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배경을 보면, 일단은, 로마 시민과 속주민의 아우구스트의 전폭적인 지위와 신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군대와 재정이죠. 예. 그래서 군대를 장악하려면 일단 재정을 장악할 필요겠죠. 둘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로마의 군제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마리우스가 지원병을 받아들여 한 내량기에 그것을 답습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25개 군단을 구성된 정규 군단은 이탈리아 출신과 속주민 로마 시민으로 충원되었으며, 근무 연한은 20여였으며 충원이 어려움과 경험자의 필요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규 군단과 숙주 맞는 보조 군들을 찾는데 목적은 속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죠. 보병과 기병으로서 근무 연한은 25년이며 제대 후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자, 아우구스투스는 속주를 원로원과 나누어 통치했는데 치안이 불안하거나 반란 내지 야만족의 침입을 군사적 위험이 많은 것은 속주는 황제가 가난하고 자, 아우구스투스는 정치 개입을 방지하는 목적을 겸하여 이탈리아 군대에 주둔하지 않고 속주에만 배치하려 했으며 군단장 같은 고급 지휘관들은 황제가 원로원 계층에서 직접 임명하여 임기가 1년 넘지 않도록 했다. 자, 이렇게 어떤 개혁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아우구스투스는 이박 에키테스 계층 출신을 대중으로 하여 9,000명의 친위대를 창설했고 그래서 이 친위대들은 이제 로마에 상주했어요. 황제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리고 스토치안을 위해서 일종의 전투 경찰대와 소방대를 설치했다. 친위대는 특별 대우를 받는 특권적인 존재로서 대장의 권한이 컸다. 한편 해상 경비와 그 해적에 대비해 상설 해군도 만들었고 근데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처음엔 노예가 수병으로 충당됐으나 후에는 최하층 시민 해방 노예가 속주로 충원되었다. 왜 해군이 크지 않았던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면 사방의 지중해를 누가 장악하고 있어?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데 뭐 해군이 큰 필요 없겠죠. 다만 이제 해적들 정도 이렇게 소탕할 정도 치안 유지 정도의 해군만 유지했다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제대의 군제를 순질하고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등 군체제를 정비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모든 군 통속권을 황제에 집중시킨 사실이다. 아까 이제 군인 정치가들의 폐해를 이제 하고 보시면 되죠. 요거는 그 고려말과 조선초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려말 때 사병들이 많았잖아. 조선초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병업하고 이걸 공평화시켜서 중앙의 군대를 장악할 필요 있겠죠. 국가의 군대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이거 똑같아. 그래서 삼두 정치 때 사병화된 군대들을 통솔해가지고 그 황제에게 충성하는 군대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어떤 조치가 필요했냐? 내용을 보면 일단 군에 대한 것들은 뭐냐면 그 황제가 직접 가능하게 있어요. 누구도 터치 못해. 그 다음에 또 이 군장병대의 충성을 유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군인들 월급을 많이 줘야 되죠. 그 다음 나중에 퇴직 후에 연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럼 특별하게 이제 군사 재정이 필요하죠. 군사 공고, 군인 기금 같은 것도 필요해. 네, 군사 공고 같은 거 필요했는데 이걸 아웃포스트의 항실 재정에서 했어요. 그래서 항실 재정에서 많이 나가는 비용 중에 하나면 군인들에게 주는 돈이야. 그러니까 항실 재정안에 따로 군인들을 위한 군사 공고를 만들고 거기에서 돈을 대주기 시작한 거야. 예. 자, 그 다음 아웃포스트는 개인적인 단독 지배를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실질적 기반은 로마의 재정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 시민들의 5% 상속세, 약간 노예 방세 정도 부과했고, 그 다음 국가세의 대부분 속주물보다는 토지세, 인두세, 노예 방세 그 밖에 간세였다. 예. 노예 해방세 나중에 이제 뭐냐면 부과된 거고, 그러니까 노예 해방세와 이제 뭐냐면 간세는 뭐 로마 시민들이 부과됐다고 보시면 돼요. 노예 방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부과된 거고 속주민 부과한 건 그러니까 속주민들이 실제로 세금 많이 낸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또 질문을 해오셨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줬잖아. 카라카 황제 때. 그럼 카라카 황제 때 로마 시민권을 줬으면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예전에 속주민들 부과했던 건 안 부과하고 이제 로마 시민권 얻었으니까 노예 해방세와 상속세만 부과하면 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노예 해방세 상속세 외에도 뭐죠? 종전에 속주민들 부과됐던 것도 다 같이 집어졌다 보시면 돼요. 만민법이 이제 나중에 뭐냐면 시민법 통합된 것처럼 세제도 통합됐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란계는 방대한 군대 유지비를 연출할 게 없어 그 비용을 속주 등지에 현지에 조달하거나 그 전리품 등 정적의 재산을 몰수 등 비상수단을 충당했다. 근데 내란이 끝난 후에 이제 아까쯤에 이렇게 이제 뭐냐면 재정 그 개선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장기 지속적인 재정 구조를 만들어 갖고 이제 이제 지원받게 되죠. 그걸 통해서 이제 군대를 창설하거나 노병에 대한 연금제를 실시하거나 노마시를 재건하거나 군사도로 신선을 유지하거나 그 다음에 빵과 서커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뭐냐면 새롭게 이제 이 재원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쭉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징세청부업자들의 문제점이 되게 많았어요. 회사니. 그래서 그걸 개선했고 근데 그게 개선이 잘 안 되니까 아예 폐지시켰죠.
국가가 직접 이제 징수하도 있고, 원료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국가재정이 있긴 있어. 공공재정이. 원료원의 이제 직할 통치에. 그런데 이 공공재정이 그렇게 빈약했어. 왜냐면 거기 통치했던 구역이 벌벌레 없는 지역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항실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마지막 달라 볼게요. 자,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제일 가는 부자였고 그 재산은 방대였다. 뿐만 아니라,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후에 이집트가 원래 지배자가 소유했던 관계로 송두리째 아우구스투스의 개인 재산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리하여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권력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하여 원료원은 여러 번의 아우구스투스에게 청하여 필요한 돈을 얻어내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는 역시 자진해서 공공지출을 부담했고 시민들에 대한 흥행도 개인재산 여러 번 권행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그 자기가 뭐 개인재산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만 쓴 게 아니라 거의 99%는 또 사회나 이렇게 돌려줬어. 예. 근데 약간 이제 지금 비슷한 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하고 비슷한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대단히 부자잖아요, 얘네들. 근데 그 왕실 재산을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상당수 뭐냐면 또 그 민중들에게 나눠줘요. 예.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보면 거의 대부분 공짜죠. 뭐 교육도 공짜, 대학교 공짜, 그 다음에 뭐 석유도 공짜, 다 공짜야 거기는. 그 재산을 다 누가 내주냐면 그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내준 거야. 자, 뭐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황제의 개인 재산에 개인 재산에게 국가 재정을 의존하게 되니 원료는 자연 황제 직하는 속주의 수입에 관여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이제 취급하는 근거 이걸 피스코스라고 하죠. 이 피스코스 이걸 이제 항실 재정이라고 하는데 왜 피스코스가 왔나 하면 그 당시에 이제 피스코스는 바구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항실재 바구니에 금과 은을 담아놨기 때문에 뭐냐 이 피스코스가 기원 자체가 자 그래서 개인 재산을 담아먹었고 원료원의 간접한 속주로부터 수입을 수납한 건 국고에 이건 공공재정이죠. 또 자연스럽게 이제 항제 감독을 받았다. 그래서 개인 재산이나 뭐 그 피스코스나 뭐 공공재정이 다 누구 거야 그냥 실제로 항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대하여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재정면에서 없어서는 안 된 존재가 됐고 국가 재정은 항실 재정과 다를 바 없었다. 자 로마의 평화를 볼게요. 아우구스투스는 재정을 확립한 후에 강대한 로마 제국에 평화와 질서를 가져왔고 이걸 뭐라고 하냐? 로마의 평화라고 하죠. 팍스 로마라고 하죠. 로마의 강력한 신과 행정력을 통해서 이 지중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아우구스투스는 대체 이미 획득한 정복제에 만족하고 전국 제국 내 평화와 질서 회복에 힘을 기울이려고 성공했다. 기울여 성공했다. 그는 국방의 개선만족도 로마의 생각으로 없었으나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 다뉴강과 엘베강의 로마 경계를 삼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국경선은 자연 국경선을 바탕으로 해요. 강이라든지 산맥이라든지 헛곡이라든지. 그래서 그 개선만족도까지 로마화시킬 필요 없겠지만 그들이 남쪽에 내려오면 막는 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국경선 개선만을 이제 그 살고 있는 다뉴강과 엘베강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진출했죠. 근데 문제는 이 계획이 무슨 전투에서 패하게 된 거야? 토이토프로크 전투에서 이거 꼭 기억을 해도 유명한 전투예요. 이게. 토이토프로크 전투. 그래갖고 저기 바우스가 이끌었던 그 로마군 세계 군단을 토이토프로크 숲으로 이끈 다음에 아르메니우스가 기습 공격을 해갖고 그들 전멸시킨 그 유명한 전투죠. 그래서 로마의 세계 군단 정벌한 참사가 있었고 후에 이제 뭐 진압은 했지만 그 후에는 뒤 남쪽 이제 경계선인 나일강에서 다뉴브까지 이제 국경선이 딱 정해져요. 그 이상으로 이제 잘 올라가지가 않아. 잠깐 이제 트라누스 때 다뉴브강을 좀 넘어가가지고 오늘날 이제 루마니아 그 지역을 이제 지배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잘 안 돼갖고 그다음 하드리아누스 때 다시 물러났어요. 이때. 자, 하여튼 자 아우구스투스는 처음 14년간 제국의 어떤 질서 회복을 위해서 로마에 머무는 기간은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원전 13년 이탈리아를 떠나지 않았으나 기원전 13년에는 이탈리아 떠나지 않았고 당시 로마의 인구가 쭉 나오죠. 이게 몇만 명이야? 아이고 숫자도 많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명 되나? 네. 100만 명이나?
아, 100만 명이네요. 100만 명의 해안이나 국제 대도시로서 노예와 외래인을 제외한 시민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그 20만의 가난한 시민들이 공을 무상 공부했고, 그 검노예 투기나 뭐 아프리카 맹수와 투기 같은 흔행을 열었다. 이것도 이제 뭐와 뭘 했다는 서커스와 빵을 제공해줬다. 그 서커스와 빵을 제공하는 정책들은 이미 그 3두 정치부터 해서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주로 했던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민중대 인기를 끌려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도시계획도 있고, 그 당시 또 뭐냐면 기강이 상당히 문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통이 되게 많이 했거든요. 결혼 안 하는데 뭐 불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이제 그의 딸이 포함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이 이제 원래 그 티베리우스가 2대 황제인데, 티베리우스는 원래 아들이 아니라 그 사이예요. 그래서 그 딸하고 아마 율리아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율리아하고 이제 했는데 율리아가 이제 무슨 그 논란하니까 그 애들 이제 거기 섬에 가뒀죠. 자기 딸을.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티베리우스가 이제 물러나고 이제 죽고 티베리우스가 이제 유능한 장군으로 황제에 올렸지만 나이가 55세였고요. 그래서 이제 등등 하다가 결국에는 뭐 암살당하고 쭉쭉 나가다가 이제 쭉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황제는 아니니까. 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있다가 그 다음에 네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예,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쭉쭉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프로비더스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오연제죠. 오연제부터 이제 볼게요. 자, 그 몇 페이지야 이게? 아, 이거 좀 넘어가서 그 12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이로써 프로비너스가가 단절되고 원로원 이었던 네르바가 그 원로원 추대를 자리에 올렸고요. 그 제2에 올렸을 때 65세 고령이고 아들도 없었기 때문에 티라누스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는 칭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 상속제는 네르바에 시작되어 마르크스 아울리우스 황제까지 5대에 거쳐서 이루는데 이 5명의 황제가 되게 똘똘한 애들 뽑았기 때문에 오연제라고 하죠. 오연제. 그 다음에 이제 티라누스 황제 때는 내치에 있어서 경제 부흥에 힘을 썼고 대외적 영토 확장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뉴브강을 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뉴브를 넘어서 다키아 지역을 이제 속주로 만들었고요. 물론 이 지역은 이제 하디아누스 때 또 다시 물러나요. 왜냐면 이 다키아 지역을 이제 지배하려니까 군대 수는 너무 군대를 많이 배치해야 돼.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물러나고 그 다음 아프리카 누미디아의 뽀페이와 더불어 로마 시대의 그 도시 모습을 가장 전해준 유적으로 남게 된 식민도시 타모가지를 건설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그 아시아, 로마 속주로 삼아서 로마 영토에 가장 크게 확대됐다. 아르메니아는 어디에 있는 카프카스 산맥 쪽에 있는 거죠? 아르메니아, 아르제바이잔, 뭐 조지아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자, 그냥 트리아누스의 계승한 게 하드리아누스야. 자, 하드리아누스는 교황이나 황제로서 유능한 평민에 대한 관리 등용의 기대를 확대시켰고 과거 법무관의 결정을 통인하여 법전을 만들었으며 원형 결정에서 그 흥행을 통해 시민을 즐겁게 했다. 그 역시 병정에 대한 관심이 컸으나 전대의 팽창 정책을 포기하고 방어 위주 정책을 전했다. 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해 이제 북방의 브라테니아에서 하드리아누스 장벽을 장성을 쌓고 도미티아누스 때 시작된 게르마니아 장성도 쌓았다. 다 장성을 쌓았어. 방어 위주로 넘어갔다. 그리고 동방에는 전부터 로마를 괴롭혔던 파르티아와 합약을 맺어서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포기하고 아르메니아를 보호구 삼았고요.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피우스인데, 자, 이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약간 이제 이걸 줄여서 안돈이라고 하거든요. 안돈? 안돈. 안돈은 후한시대 때 이제 기록해 보면 명제 때인가요? 그때 안돈이 이제 파견된 사절단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선물을 바쳤다. 그 내용이 있어요.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게 두 가지 서 있어요. 후한시대에 나왔던 안돈에 대해서 이게 마르커스 아울리니우스 황제다. 시기적으로 볼 때. 왜냐면 마르커스 아울리니우스 성이 안토니우스입니다. 그 안돈. 근데 이게 또 두 번째서는 안토니우스 피우스다. 안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학자들은 이제 안도나 안토니우스 피우스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검색을 해보고 뭐 다른 책 보면 다 마르크스 아울리우스 황제도 있어. 좀 약간 이상한데 아마 어떤 사람이 마르크스 아울리우스나 안도나 적어놓으니까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람 책 보면서 그걸 뺏겨 쓰고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안도는 그 안토니 피어스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르크스 아울리우스 황제 보죠. 자, 마르크스 아울리우스 황제는 이름 정도는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유명한 스토아파의 철인 황제죠. 철인 황제가 뭐예요, 이거는? 예, 이거 누가 처음 얘기했던 거죠? 이거는 플라톤이 얘기했던 거죠. 그 정치가든 왕은 누가 돼야 된다? 철학자가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학자이면서도 뭐냐면 이게 통치자야. 예. 그래서 했는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명상록. 예. 이 명상록에서 뭘 주장하냐면 천부인권을 주장해. 자연법 사상을 주장하고. 자, 천부인권과 자연법, 근대적인 의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천부인권 근대적인 의미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근대 들어와서 그 의미가 바뀌고, 이때 천부인권은 자연에는 어떤 보편적 질서가 있다, 신이 주어진. 근데 신이 주어진 게 뭐냐? 그 각자의 능력과 지혜에 맞게 행동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각자의 신분에 맞는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 이게 천부인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황제도 황제로서 권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는 거다. 의무가 있고 황제의 시민의 의무가 뭐냐? 황제에게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고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근대적 의미에서의 어떤 천분이 있거나 좀 다른 그 의미죠. 자, 하여튼 그래서 스토아파로서 철인학자로서 명상록을 집필했고요. 그러나 변경의 정세는 그하여금 철학적인 어떤 명상에만 장기에 내버려두지 않았다. 파라타인들이 내습했고 무슨 전염병이 달려 만연했고 북방에 게르만족이 침입이 있었다. 그 자신이 이방면에 출정하다가 싸움터에서 병사했다. 자, 이렇게 변경이 소란스러워진 것도 예감이 좋지 않은 일이지만 이를 막기 위해서 아울리우스 황제가 일부 민족의 로마 영내 정책과 그들의 로마 때까지 허용하는 것은 로마의 어떤 변경 방미 대세를 금이 가게 됐다. 자, 이 사람이 큰 실수한 게 그 자기 아들한테 황제를 넘겨줬던 점과 그 다음에 일부 민족과 특히 게르만족들의 일대를 허용했던 점, 특히 요때 허용은 아예 부족 단위로 허용을 해줬어. 예전에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노마화된 게 아니죠. 부족 단위로 허용해주면 부족이 그대로 때 노마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게르만족으로 계속 남게 되고 이것이 로마의 큰 위험이 된 거죠. 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사회 경제 부분은 다음 시간 할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